자, 단지 계획 설계 이번에 할 거는 라이프 존 앤 퍼슬러티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데 생활권 계획과 시설 배치 계획 이런 정도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 계획에서 이 라이프 존이라는 것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지의 영역과 경계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건물과 도로와 모든 어떤 디자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단지 설계에 있어서는 주어진 영역 내에 뭘 꽉꽉 채워넣는 것만이 단지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단지가 얼마만큼의 영역, 어떤 형태의 경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어떤 다양한 생활구역, 라이프존, 생활 영역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 생활 영역과 우리가 설계하려는 단지 계획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시설 배치 계획이다라는 건데 단지에는 당연히 시설이 들어가죠. 단지에는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만 있는 동네처럼 매력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부터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놀이터 이런 것들 심지어는 한 뭐 몇 집마다 하나씩 거의 있어야 되죠. 또는 뭐 유치원이라든가 타가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용주차장, 휴게소, 공원들 당연히 공용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시설들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데 뭘 기준으로 배치하느냐? 생활권 영역 단위로 배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10집이 있는데 거기다 백화점 하나 둘 그런 계획과는 없잖아요. 10만 가구 사는데 거기 시장 하나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 생활권의 크기에 따라서 생활권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넣는 시설에서 비롯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넣는 어떤 고도의 시설, 고도의 서비스 기능들,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려면 역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알겠죠? 단지 계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첫째, 단지의 영역과 경계, 규모,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된다. 둘째,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도 생활권의 규모, 크기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 계획 부분과 시설 배치 계획을 한꺼번에 다루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존, 생활권 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생활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권이라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크기는 물론 아니에요.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의 존,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전체로 봤을 때도 그래요. 도시 전체를 보면 가운데 어떤 센터가 있죠. CBD라고 보통 그러는데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는 도시 전체의 영역을 관할하는 하나의 중심부예요. 하지만 이 도시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개의 그거보다 낮은 위계의 여러 영역들로 구분이 됩니다. 또 각각의 영역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의 또 다른 동네들로 구분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시 공간은 여러 개의 위계가 있는 존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건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우리 집의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 내 집안 말고 우리 동네라는 범위가 있겠죠. 우리 동네라는 범위. 네이버후드라고 그럽시다. 동네라는 범위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동네보다 큰 우리 동네를 포함하는 좀 더 큰 권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어에서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좀 더 큰 한 지역 단위가 있어요. 지역 단위. 그런 것들은 region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region.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내가 속해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생활권 영역은 드디어 이제 이게 city가 됩니다. city. 또는 뭐 town. town 같은 경우 의미가 좀 다양하게 범위가 분포하니까 city가 좀 더 낫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 전체로도 그렇고요. 우리 집을 중심으로도 그렇고요. 나는 그리고 어떤 한 도시는 여러 개의 생활권, 권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함되는 영역들이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각각의 생활권은 어떤 크기냐, 얼마만큼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의 생활권은 뭘까요?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뭡니까? 어떤 다른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범위가 됩니다. 보통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영역, 내 나와바리,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걸 의미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워킹 존이 딱 그 존을 의미해요. 내가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는데 그게 내 동네다 라고 얘기하진 않죠. 내 동네다 라고 하면 무조건 워킹 디스턴스 내에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전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동네라고 친숙하게 여기진 않아요. 자, 보행으로 커버하면서 가장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게 워킹존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내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는 생활권의 영역이 됩니다. 영어로 네이버후드가 되겠죠. 한마디로 네이버후드는 워킹존으로 대별되는 공간이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큰 생활권 덩어리가 있어요. 가장 큰 걸로 일단 가볼까요? 커뮤팅 존이 되겠습니다. 커뮤팅 하면 출퇴근하다. 출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직장을 가는 것들이죠. 사실 직장은 먹고 사는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그거는 직장의 거리입니다. 심지어는 2시간, 3시간,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4시간을 걸려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라는 게 그만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팅 존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범위에서 가장 큰 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커뮤팅 존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은 전체 시티와이드 스케일이 돼요. 도시 전체에서 도시 가장 끝에서 가장 끝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케일로 가장 큰 생활권 덩어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커뮤팅 존이다. 심지어는 다른 도시를 가기도 하죠. 위성 도시에서 모 도시로 출퇴근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작고 친숙한 생활권에서부터 가장 크고 커뮤팅 존, 통근 존까지 이르기에 여러 가지 존들이 있다. 그럼 대체 그 사이에 몇 개나 존들이 있는 거냐? 일반적으로 도시학자들이 볼 때 이런 생활권 존의 위계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4개가 있을 수 있다. 4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이론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뒤에 또 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개의 존들은 왜 생기게 되느냐? 당연히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것들이 항상 제한돼요. 거리에 따라 제한됩니다. 아무리 고속교통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가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범위가 언제까지나 제일 친숙한 공간일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가는 범위,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가는 것들은 보통 여행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에나 강연한 것들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범위는 직장 정도가 제일 넓은 범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활동 범위도 제한된다. 하지만 활동의 형태가 달라지면 조금 더 큰 영역으로까지 진출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직장을 다니는 정도 이상으로 중요한 활동은 사실 없고, 그거 이상으로 또 우리가 멀리 가야 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생활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결국은 우리의 활동이 아직까지는 공간에 제한되어 있다. 거리에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생활권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활권과 이제 퍼블릭 퍼실리티, 공공시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생활권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의 범위일 뿐 아니라 어떤 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편의시설 정도를 가는데 버스 몇 정거장을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워킹 디스턴스, 생활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 생활권이나 일상용품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백화점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2시간, 3시간 정도 차를 타고라도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활권이라는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의 배치와도 관련이 깊다. 당연히 더 큰 생활권 내에는 더 고차의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작은 생활권 내에는 좀 저차의 일상용품점 정도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공공시설과 라이프존의 크기가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생활권이라는 것들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활권이라는 것들의 사회적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라이프존이라는 것들은 또 하나의 별도의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네이버후드 디어리라는 겁니다. 네이버후드. 영어를 그냥 번역하자라고 그러면 동네, 근린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생활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단위가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거리다. 걸어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됩니까? 친숙하고도 친밀한 장소란 얘기예요. 우리 동네, 내 마을이 되더란 얘기죠. 우리 동네, 내 마을이란 건 뭡니까? 공동체라는 의식이 발생하는 단위고요. 소속감이라는 게 발생하는 단위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보행할 수 없는 큰 동네를 우리 동네다라고 여기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네이버후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킹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동체하고 소속감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문화나 가치관들, 그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단위가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이겁니다. 개인과 한 지역이라는 건 좀 더 큰, 거의 도시에 가까운 하나의 큰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행동의 단위가 되는 행정구역 같은 경우가 한 리전이 되는데요. 인디비주얼 한 개인과 지역 사이에 일종의 매개가 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내가 한 지역, 한 도시에 속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캠퍼스에 와가지고 외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원룸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성동, 양덕동 주민으로 지역 애착심이 사실 느껴지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뭐 행정구역상으로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옆집 이웃 모르죠? 앞집 사람 모르죠? 그 근처에 있는 근린공원 가서 사람들하고 만난 적 없죠?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네이버후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네이버후드, 여러분의 동네가 없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포항 북부 지역 생활권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속하는 하나의 네이버후드가 있으면 그 네이버후드들이 연결해서 생기는 좀 더 큰 단위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개인이 어떤 한 지역에 소속되게 되려면 이 사람을 둘러싼 네이버후드에 대한 소속감이 먼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활권이라는 것들의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self-sufficiency, 자족성의 기본 단위다. 자족성. 하나의 근린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고 다 되더라는 얘기예요. 직장 말고. 직장 하나만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온 여러분 직장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생활 요건들은 여러분 근린 내에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는 집에서 되겠죠? 물건 사는 것들, 일용품. 백화점이 없지만 일용품 정도는 집 앞에 있는 근린상가에도 다 있겠죠. 뭐 쉬는 곳들, 노는 곳들, 친구들 근처에 다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라이프존 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후드, 우리 워킹존, 네이버후드라는 것은 일종의 자족성의 단위가 된다. 그리고 생활권의 물리적인 크기는 교통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통수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KTX냐 비행기냐 뭐 이런 차원 할 텐데 별게 아니라 자전거냐 보행이나 버스냐 이런 자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자전거로 커버하는 영역, 버스로 커버하는 영역, 기차로 커버하는 영역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고속화될수록 커버하는 영역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영역이 분화되는 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권의 물리적인 규모는 공공시설과 어떤 서비스를 배치하는 데 기준이 된다. 얼마만큼의 생활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계획가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를 할 수 없죠. 그 생활권의 크기, 면적, 인구 규모 자 이런 걸 토대로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공공시설의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건축법이나 아니면 단지 설계 기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준들입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자료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 형태의 생활권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도 워킹존. 워킹존은 하나의 네이버후드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이버후드 하나의 크기는, 네이버후드 하나는 워킹존이죠. 워킹존. 워킹존이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그 경계가 뚜렷해요. 규모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한 400-5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한 400에서 500m 정도 그런 한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보통 하나의 네이버후드의 크기가 된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800에서 한 1000m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워킹존이라는 건 보통 이런 바운더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활동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이 달라지면 좀 더 큰 생활권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커버하는 범위는 보통 워킹존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기도 하죠. 자전거를 타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뭐 자가용을 타고 스쿨버스를 타기도 하죠. 좀 더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행정권도 있습니다. 행정권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하고는 약간 무관한 느낌이 있어요. 정부가 공공기관이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역을 여러 영역으로 묶어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시, 군, 구, 동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는 이 동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하나의 동으로 묶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실제 생활권하고 다른 행정구역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권 패턴과 꼭 일치한다라고 최근에는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팅 존, 우리의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것들, 우리의 직장으로 가는 권역들, 이거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버하는 가장 큰 권역이다.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세계를 한 바퀴 돌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적인 통행이 아니죠. 하나의 어떤 이벤트에 해당하는 여행이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단위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영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로서 나타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권 영역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네이버후드라는 용어, 명칭을 딱 정하고 나서 그 개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후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킹존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죠. 자, 가장 먼저 이 용어가 확립된 것은 물론 네이버후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마을, 우리 동네, 우리 나와바리 이런 의미였는데 이것들을 도시계획의 한 계획 단위로서 명명을 하면서 사용되게 만들었던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렌스 페리죠. 클라렌스 페리가 미국의 주택지역을 네이버후드, 하나의 근린주구 단위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종의 어떤 현대적인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용어로서 정착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워드 같은 게 에베네저 하워드 같은 경우도 네이버후드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조그만 존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얼번 에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큰 도시가 그것을 이루는 작은 세포 단위로 쪼개지고 그 세포 단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어서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에베네저 하워드가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근린주구, 네이버후드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이 아직도 의미가 있어. 왜냐, 오늘날의 도시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자잘한 동네가 아니죠. 아파트만 하더라도 진짜 뭐라 그러니까 마천루처럼 50층, 60층으로 막 올라가고요. 굉장히 기능이 복잡하고 예전 사람들은 걸어서 커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속교통수단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굉장히 복잡한 도시가 됐죠. 그래서 한동안은 네이버후드, 근린주구라는 건 이제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희석되어 버렸어.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왔으나 의외로 1990년대 이후에 근린주구론의 영향이 재발견되고 있죠. 어디에서요? 당연히 단지계획도 그렇고요. 도시개발계획, 주거지계획, 그 다음에 도시구조를 계획하는 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시 근린주구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잘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보행으로 커버하는 그 영역 내에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가 갖춰지더란 얘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영역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착심이 생기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파편화된 삶에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공동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도 없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20세기 후반 이후에 근린주구론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근린주구론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킨 게 바로 뉴얼바니즘이죠. 그리고 영국으로 가면 밀레니엄 빌리지 운동, 이것도 영국식 근린주구의 부흥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D, TOD라는 것도 있는데 TND 하면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옛날식의 근린주구를 새롭게 우리가 한번 개발해 보겠다. TOD 하면 이거는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중심적인 계획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근린주구론의 일종의 현대적인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근린주구론이라는 것들이 현대 도시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20세기 후반 이후에 그 개념들이 재발견되고 오늘날 다시금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더라. 도시가 아무리 복합적인 기능이 되고 고속통신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간적인 공간의 범위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질 필요가 없죠. 자, 우리의 통근권, 우리의 어떤 상업권 이런 것들은 늘어나도 돼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지구 전체로 확장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집에 왔을 때 걸어서 다니는 범위 내에 우리의 어떤 친근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친숙한 공간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렌스 페리가 근린주구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분의 1마일이라고 그래요. 2분의 1마일이라고 그러면 결국 한 800m 정도 되죠. 그래서 800m 이내에 마을 커뮤니티 센터, 교회, 학교,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모든 간선도로는 외곽으로만 지나갑니다. 자동차도로는 외곽으로만 지나가고요. 자동차는 내부로 들어오면은 직선으로 확 뚫고 나가는 도로는 없어요. 다 꾸불꾸불한 골목길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쓰는 도로가 되고요.
그러면 상업시설들은 어디 있냐? 부분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이 외곽에 이 블록의 모퉁이나 외곽의 상업시설들이 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로부터요, 사람들은 모두 중심부로부터 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단위가 되는 마을이 돼야 된다. 요 마을 단위로 미국의 마을들을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 단위가 없이 집들이 그냥 막 흩어져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클라렌스 펠입니다. 미국의 교회 개발 패턴에서 근린주구, 마을이란 개념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근린주구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린주구 이론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형된다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권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린주구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위계의 생활권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근린주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근린주구보다도 좀 더 작은 단위의 생활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누군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린주구인데 근린주구를 또 쪼개보자. 4분의 1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16분의 1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4분의 1로 쪼갠 거를 근린분구라고 하고요. 16분의 1로 쪼갠 거를 인보구라고 그래. 그리고 근린주구를 또 4개를 갖다 붙이면 또 그거보다 하나 높은 위계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근린지구라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근린주구의 일반적인 하나의 규모입니다. 대략 한 1km 정도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10,000명에서 한 많게는 25,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죠. 그리고 우리가 보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우리 동네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건데, 자, 그럼 그걸 4분의 1로 쪼갠 요 한 덩어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쎄요, 요건 의미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또 4분의 1로 쪼갠, 말하자면 16분의 1로 쪼갠 요 인보구를 한번 봅시다. 근데 요건 의미가 비교적 뚜렷해요.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50m가 될 거예요. 한 200에서 250m가 되겠죠. 200에서 250m라는 그 반경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사실은 어린 아이들의 생활권을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은 집 근처에서 되도록이면 50m, 100m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반경 내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요 16분의 1짜리 네이버훗,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린이를 위한 근린주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생활권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린이 관련한 시설을 계획할 때 이 인보구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놀이터를 넣는다라든가, 그래서 여기 보면 놀이터를 넣는데 인보구마다 4개씩 넣는다. 이 점들이 놀이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 패턴을 가져갈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근린분구다 그러면은 연령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낮고 성인보다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뭐 10대랄까? 10대만 해도 요새 그런데 너무 잘 다니죠. 아니면 노인분들이랄까?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요거는 의미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주구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보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들, 그러다 보니까 내 공동체, 내 마을 이란 어떤 단위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근린주구가 곱하기 4가 생기는 전체 근린지구는 어떤 의미일까? 요거는 가장 작은 하나의 소도시가 된다. 소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스몰 타운을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작은 소도시. 인구는 한 많게는 10만 명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치면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 이건 지방도시 하나의 구 정도가 되겠죠. 구. 자, 구 정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구의 중심에 그럴듯한 중심상업지역이 생깁니다. 4개의 근린이 모이면서요. 4개의 근린이 모이면서, 물론 각각의 근린들은 근린상점들을 갖고 있어. 근데 근린상점들은 뭡니까? 주로 일상용품들을 취급하는 것들이죠. 식료품, 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정도. 근데 좀 그럴듯한 어떤 뭐 전문품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산다라든가 아니면 그럴듯한 레스토랑을 간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근린 내에 있기가 쉽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지역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 지역의 중심적인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 위기에 생기냐? 한 4개의 근린 지역이 모였을 때, 인구로는 한 10만 정도가 모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중심 상업지역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업지역으로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매품이라는 건 우리 일상용품이 아니라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면서 고르는 그런 제품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정도의 중심이 생기려면 근린주구 4개 정도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근린주구 4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커뮤니티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위계를 여기서 한번 미리 정리해 봅시다. 자, 가장 작은 단위가 네이버후드고요. 이게 4개가 모이면 커뮤니티가 됩니다. 자, 도시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그런 위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다시 또 4개 정도가 모이면은 그거는 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리전이 다시 4개 모이면 그때는 이제 시티가 돼요. 하나의 도시. 상당히 큰 도시죠.
이 강의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리라는 도시학자가 이 4개의 위계에 대한 명칭을 부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근린주구를 갖다가 4분의 1짜리, 16분의 1짜리 했는데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적어 놓은 게 되겠어요. 의미. 자, 인보구라는 거는 어린이, 키드스 존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한 200m, 300m 범위라는 건 진짜 우리 집 바로 옆집, 앞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웬만하면 인사를 해야만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은 인보고 단위에서 나타나는 행태라는 거예요. 자, 근린분구가 되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간에 얼굴을 알 수밖에 없게 돼요. 딱 이런 것들이 우리 한 동네의 규모랑 관련이 깊어요. 직접적으로 내 친구는 아니야, 내 이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런 정도를 영어로 acquaintance, 우리나라 말로는 면식이라고 그래요. 면식. 그리고 근린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친숙함이 있어.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동네 내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저녁 때 스레파 끌고 추리닝 입고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공동체 단위다. 그리고 어떤 소속감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다.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다. 그리고 퍼블릭 오피스, 일종의 동사무소나 커뮤니티 센터 하나 정도는 반드시 생길 수 있는 규모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4개가 모인 네이버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초지자체, 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하려는 사이트 플래닝이라는 건 주로 어떤 규모겠습니까? 주로 요 정도를 우리가 타겟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근린 내부의 일부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다룰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다룰 수도 있어. 그럴 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요 영역을 다루고 요 영역을 다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근린 규모는 아닌 것이죠. 그럼 걔네들은 뭡니까? 또 다른 전체 근린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의 공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이트 플래닝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공간을 설계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체 근린과 결합될 수 있고 시설을 공유하면서 그쪽과도 공동체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단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린주구를 범위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근린의 일부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전체 근린에 속하는 하나의 부분 지역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면서 설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맥락을 존중하는 설계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근린주구하고 교통체계와의 관계성입니다. 특별히 도로의 위계랑 근린주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에요. 일단 도로의 위계는 보통 4개 정도로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주로 차량을 위한 도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넓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도로가 주간선도로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도로가 보조간선도로입니다. 그에 비해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권 내부로 들어오는 좁은 길들이에요. 특별히 국지도로 같은 경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조그만 골목길 정도가 되겠죠. 길의 크기, 그 다음에 길에 지나가는 교통량의 속도, 교통량 그리고 교통속도, 그리고 보행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위계를 구분하는데, 자, 보통 이게 하나의 근린주구입니다. 이게 4개의 근린주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근린주구 하나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다 얘기를 합니다. 주간선도로일 수도 있고요, 보조간선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린주구 하나가 주간선도로 아니면 보조간선도로 둘러싸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의 근린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간선도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선도로는 차량을 위한 도로예요. 그 차량을 위한 도로가 우리의 사이트 내부를 지나가 버린다? 그럼 우리 사이트는 이미 2개의 생활권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간선도로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것은 하나의 네이버후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후드 내에는 요 2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겠죠.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보통 이런 순서를 따르게 돼요. 주간선도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블럭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집산도로를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에 오는 도로는 뭡니까? 국지도로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개별적인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할 때도 이런 순서를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됩니까? 우리 근린 내부에서는 교통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빠르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생활권을 깨뜨리고 우리 생활권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간선도로는 생활권 외곽으로만 지나가게 계획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권의 위계란 개념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에서는요, 이 4개의 위계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요. 이 4개의 위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벨이란 사람이 얘기한 4개의 위계가 있었죠. 네이버훗, 커뮤니티, 리전, 그 다음에 도시. 이 4개의 위계가 있었죠. 이 4개의 위계를 우리나라는 조금 용어만 다르게 4개의 위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린생활권에서요. 그 다음에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소중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커뮤니티, 리전, 시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중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계획에도 변함없이 요 4개의 위계로 이루어진 도시계획 방식을 쓰고 있다. 자,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하나의 네이버훗, 하나의 근린주구 내에 인구 규모는 얼마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근린주구 하나당 대체 인구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좀 나라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서양에서는 5천에서 10,000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대략 직경, 지름이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바운더리라고 봤을 때.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인구 밀도가 높죠. 보통 그래서 많게는 2만 명, 진짜 많게는 한 3만 명까지도 들어가게 된다, 인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도가 이렇게 높은데 이걸 하나의 근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데 대한 의문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근린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공공시설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린 규모 하나당 집어넣는 것들 대표적으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근린주구 하나당 초등학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고요. 중학교는 들어갈락 말락해. 왜냐?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훨씬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린주구 한 2개나 3개당 하나 정도 보통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틀림없이 근린주구당 하나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린주구를 계획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적당한 인구 규모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적당한 시설 배치도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근린주구 하나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리가 설계하려는 사이트가 대체 근린주구 하나의 규모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냐, 근린주구 하나의 크기랑 딱 맞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계획이 간편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의 4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또는 일부다 그러면은 전체 근린주구에 속하는 한 동네로서 우리가 영역이나 아니면 연결성이나 아니면 시설 배치 계획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적인 일종의 레이아웃 다이어그램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린주구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갈까? 물론 주어진 영역마다 형태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인 한 1km 곱하기 1km라는 하나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어떤 패턴들이 가능하느냐? 자, 4개 모두 다 중심부를 두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도로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패턴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집산도로가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집산도로가 중앙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꺾어져서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집산도로가 빠른 교통로가 되어서 간선도로처럼 쓰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을의 중심이 되는 여기를 가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굴절형으로 변한다라든가 T자형이라고 그러죠. 또는 대각선형으로 변한다라든가, 물론 중심부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중심부에 두는 기능이 특별히 대중교통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입체 분리를 통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중심지를 지나가기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레귤러하고 베이직한 근린주구 형태다. 자,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근린주구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트를 다루게 될 때 그 내부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자, 600m라고 그러면 이건 근린주구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린 내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린 중심 상가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근린 분구 하나당 숍 클러스터, 일종의 상점군 하나씩을 두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규모, 더 작은 규모, 더 작은 규모, 더 작은 규모로 만들 때 그 내부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근린주구보다 조금 작은 한 400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되는 경우 종합상가 같은 경우도 조금 작아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포식 상가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대신 개별 점포 몇 개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소점포군을 몇 개를 배치시킴으로써 전체를 서빙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는 중심에 있는 종합상가, 근린 종합상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점포식 상가나 아니면 소점포만으로 커버하면 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동네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그 상점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때 상점구는 중심부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 상점구는요,
이제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만으로 이게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심부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로 입구 가까이에 다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 외부의 사람들도 이 상점을 방문을 해야지 그 상점이 운영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근린주거보다 조금 더 작은 생활권이 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심 상권은 되도록이면 가운데보다는 그 마을의 입구 쪽으로 위치시키는 것들이 유리하다. 이런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전체로 봤을 땐 하나의 근린주구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뭐랄까 여기에 뭐 산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강이나 바다가 있다라든가 해서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4분의 1만 근린주구로 변형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게 좋을까라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다음 거는 하나의 도시 전체가 근린주구로만 이루어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의 할로우 뉴타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이 빗금이 쳐져 있는 아래 위로 빗금 쳐져 있는 그 영역 하나하나가 근린주구입니다. 보면 그래서 근린주구 하나가 조금 더 큰 단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 정도가 되겠죠. 커뮤니티가 또 4개가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4개가 모이면 이게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리전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버널드 시티는 하나의 어떤 리전 단위 정도로 계획된 도시다라는 것들인데 레귤러한 그런 근린주구 패턴이 쓰이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드번이라는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에 생긴 타운인데요. 굉장히 실험적인 근린주구 패턴을 썼는데 이것들이 후에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근린주구인데요. 생긴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여기가 마을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장 하나, 초등학교가 있죠. 여기 일종의 마을 중심인데 마을 중심으로부터 일종의 녹지 그린웨이 축이 쭉 이렇게 내려오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쭉 가가지고 옆 동네까지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럼 교통체계는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느냐? 자, 이게 자동차 도로예요. 근데 자동차 도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런 패턴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가운데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통과하지 않고요. 들어갔다 나오는 패턴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컬레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컬레삭이라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행자만으로 커버되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그 장점이 여기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컬레삭 패턴을 씀으로 인해서 각각의 주거지의 뒤쪽에 이런 어떤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린웨이처럼 돼 있고 그 그린웨이를 따라가다 보면은 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운동장이라든가 학교랑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옆마을이랑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컬레삭을 씀으로써 근린주구 한가운데다가 광활한 오픈 스페이스 내지는 그린웨이를 둘 수가 있겠더라라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신도시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물론 컬레삭이라는 것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을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정원한 환경, 아기들을 키우는 환경, 교육적인 환경, 좀 더 쾌적한 환경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운이 되겠죠. 그래서 컬레삭, 근린주구 패턴, 그리고 그린웨이 요 세 가지를 결합한 형태의 근린주구 계획. 그게 바로 레드번 타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다음에는 GSFC 타운십이라고 해서 인도의 어떤 한 비료공장 타운입니다. 비료공장 사원들을 위한 타운인데 역시 근린주구 이론이 써있죠. 전체 하나의 순환도로고요. 고속도로부터 순환도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이런 교통체계고요. 마을 한가운데 복합적인 커뮤니티 시설 중심이 있죠. 이 근린주구들은 또 여러 개의 섹터로 구분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섹터로 구분되죠. 그리고 각각의 섹터는 역시 또 이렇게 구불구불한 컬레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레드번과 마찬가지로 중심부는 보행자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심부는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고요. 학교도 있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을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직급이 높고 임금이 높은 상위 사원들 같은 경우는 살짝 그들만의 별도의 타운을 만들어줘서 이들은 자기들의 또 별도의 어떤 생활시설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자, 다음에 그러면은 공공시설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좀 더 큰 생활권일수록 자족적인 생활권을 만들게 된다. 셀프 서피션트라고 하면 자족적이라는 얘기죠. 자족적이다란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직장이 멀리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이 우리 생활권 내에 있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들은 다른 도시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은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 내에서 되도록이면 생활 반경, 보행 반경 내에서 하면은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족성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족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공공용도들 그리고 상업적인 기능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교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어야 되고
그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물론 커뮤니티 센터란 말이 좀 애매하죠.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를 얘기하는지 문화회관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의 중심으로 여기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뿐일까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행정적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경찰서 당연히 있어야 되죠. 소방서도 꼭 우리 동네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소방서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우체국도 분소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죠. 학교라든가 운동시설, 종합병원이 당연히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근린주거 하나라고 그러면 의원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자족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하나의 근린생활권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디자이너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공계획에 의한 기준, 법에 의해서 다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권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의 어떤 크기라든가 아니면 숫자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 그런 최소 기준을 우리가 따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하나 같은 경우는 보통 2,500세대당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설계를 했다. 2,500세대, 3,000세대짜리 단지를 만들었다. 그 단지 설계 내에 초등학교 부지 하나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들은요, 그 단지 내에, 그 사이트 내에 그 세대수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어떤 게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시설들이 있어요. 첫째 초등학교, 둘째 공원,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근린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어떤 동네마다 다 하나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우리가 계획하는 사이트 내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공공시설을 배치할 때 우리가 계획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뭐냐? 당연히 접근성이 높은 곳에다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일수록 접근성이 높은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시설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리감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거리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사용되는 시설이 있고요. 조금 멀리 있어도 상관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거리에 대한 느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설을 배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중에서 특별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권역 내에서 배치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노드라고 그러면 결국 정거장을 얘기하죠. 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가 있죠. 그러면 공공시설의 활용도가 최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공공시설들이 있어요. 주민센터라든가 초등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외곽보다는요, 변두리 쪽보다는요,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것들이 당연히 전체 생활권을 위해서 유리하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로 가봅시다. 교육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왜 중요하느냐? 근데 옛날 초등학교라는 것들은요,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큰 오픈 스페이스의 역할을 겸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요새 그런 문화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부에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돼야 된다라는 것들, 당연히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배치가 돼야 되고요. 대중교통과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른들이 유흥을 즐기는 곳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되겠죠.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과 또는 그들이 쓰고 있는 놀이터와 이렇게 연접되는 것은 또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괜찮습니다. 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요. 또 하나, 주거지역하고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어떤 관계 있을까? 학교들하고 주거지역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건 편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활동들이 주거지역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와 주거지역이 연접해 있다 그러면 바로 붙이지 말고요. 그 사이에다가 녹지, 공원을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을 가운데 넣어서 두 개를 분리시켜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버퍼가 되는 그런 영역들을 가운데다 놓는 게 좋겠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과 그린스페이스, 녹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연지역과 연계가 돼야 되겠죠. 녹지와 공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옛날엔 점적으로 떨어뜨려 설계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녹지축, 그린웨이로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산지나 수변 공간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죠. 기존에 있었던 자연적인 지형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식생, 나무 또는 수변 공간과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린의 중심에 당연히 연결되면 좋겠죠. 근린의 중심에는 보통 근린상업지역,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이 보통 배치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설계 요령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근린공원은 옆 동네의 근린공원과 이렇게 녹도 내지 그린웨이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이 최근의 설계 패턴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설계 패턴이 여기 그린 네트워크란 말로 요약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웨이란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보행자도로들이 서로 간에 엇갈리는 그것들이 만나는 곳에 이제 역시 녹지공원들이 배치가 되면 좋다. 문화나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것들이 당연히 좋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뭐 건설 기준이나 아니면 주택공사, LH공사 이런 데서 나온 단지설계 기준이나 이런 데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배치 기준에 대한 어떤 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몇 가구, 몇 세대가 있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계가 낮은 저차원의 시설들은 조그만 동네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정도는 어떻습니까? 50세대만 있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고차의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위로 갈수록 저차가 되고요. 밑으로 갈수록 고차가 됩니다. 그래서 고차 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5,000세대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근린 정도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동네가 커지면 거기에 맞게 좀 더 고차원의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미리 수립을 해준 겁니다. 그래야지 단지 설계를 하거나 개발이 될 때 필요한 시설이 안 들어간 그런 잘못된 난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단지 설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이트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적으로 깨알같이 맞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냐, 거기 따라서 그럼 들어가야 될 어떤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분들이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거 말고 또 다른 법에서 제시가 되는 굉장히 좀 더 상세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뒤에 실어놨으니까, 상세한 뭐 면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뒤에 있는 다른 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생활권 계획,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배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